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참 2학기를 시작한 지가 참 엊그제 같았는데, 뭐, 대면 수업하랴, 또 비대면 수업하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격주 단위로 이게 또 수업을 하다가,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다시 이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됐는데요. 참 못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벌써 이제 13주 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만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자, 마지막 15주 차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2학기 수업을 이렇게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요즘 최근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를 꼭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5단계를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에 걸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5단계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뭐죠? 자,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정 단계죠. 이 사정이 끝나면 세 번째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요, 또 개입을 하게 되죠. 자,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 개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종결을 하는 평가와 종결 단계로 이렇게 해서 5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사정 단계를 배웠어요. 그 사정 도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사정 도구는 여러분들이 꼭 잘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획 수립 단계,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 수립은 간단하기 때문에 요 한 강좌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따라오셨지만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교수님과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 수립 단계,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있어서 계획 수립 단계 수업을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3단계예요. 3단계. 이 3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계, 5단계 이거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고요. 그 단계별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가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과정 3단계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1번, 계획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계약이에요.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해서, 목차 이렇게 1번, 2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개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거예요. 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개인 목표. 자, 우리 지금까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만났어요.
만나서 접수를 받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실천 단계 1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1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라포를 형성하는 거,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그 1단계에서 자료 수집된 것을 분석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사정, 자 2단계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접수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도출을 한 거예요. 이 도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을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개입에는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개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그 개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 계획 수립 단계.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개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목표예요, 목표. 목표. 이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또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이 목적과 목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클라이언트가 나는 몸무게를 빼고 싶다. 너무 비만이다. 그래서 이 비만인 몸을 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만인 그 클라이언트의 몸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몸을, 비만인 그 클라이언트의 비만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예. 자, 내가 비만이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비만을,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클라이언트의 호소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의 그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비만 문제, 뚱뚱한 것을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 비만인 그 클라이언트의 몸매를 줄이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사의 접근 방법은요, 일단은 목적을 세워야 되겠죠. 자, 목적은 뭘까요? 이 클라이언트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목적을,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또 활동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고 클라이언트가 지금 호소하는 문제라고 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그럼 목적과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냐면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표는 뭐냐? 좀 구체적인 거예요. 목적은 추상적이라는 의미라면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치화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지금 100kg가 나갑니다. 이 100kg가 나가는 이 클라이언트가 나는 한 30kg를 빼서 한 70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의 목표는 30kg를 몸무게를 줄이는 거.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몇 킬로를 줄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 숫자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 이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궁극적인 목적, 오브젝티브는 뭘까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주체예요. 자원봉사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 그랬죠. 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죠. 여러분들 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요 정의를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암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를 하시고 정의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행복이라고 얘기했죠. 행복.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질이 향상이 돼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란 무엇이냐? 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그러면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죠. 삶의 질 향상? 행복? 그러면 뭐가 행복이고 뭐가 삶의 질 향상입니까? 이거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그것을 추상적인 그 개념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표란 문제가 해결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비만인 클라이언트가 30kg를 감량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그것이 성취가 되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상태 또는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기 바라는 어떤 변화, 이게 목표예요. 본질적으로 개입 과정에 바람직한 결과 혹은 기대를 우리는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세워야만 개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개입에 들어가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를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는요, 개입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고요, 변화 과정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어떤 역할, 또 바람직한 목표에 따라서 이행되는 활동 유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등산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 등산을 딱 할 때 이 등산을 하게 되면 저 정상을 정복해야 되겠다. 저 정상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사람과 그냥 산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목표 없이 갔다 오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그죠? 꼭 정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을 정복을 하게 되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목표가 설정이 안 되고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산에 올라갔다 오지 그러면 힘들면 중간에서 그냥 내려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서 놀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해가지고 A 플러스를 맞고 싶어 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과 내가 열심히 해봤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실력도 안 되고 A 맞을 수 있겠어? 그냥 대충 공부하지 라고 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A를 못 맞더라도 B는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학점이 별로 안 좋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접수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사정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개입의 효과는 감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는 개입 과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변화 과정의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 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싶은 종착점,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상태,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 혹은 자기 주도적인 활동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요, 교육을 하던 어떤 제안을 하던 우리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관계 형성도 잘 해야 된다고 했지만 거기에 꼭 하나가 있었죠. 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클라이언트가 이 개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이 목표를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에서는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목표 설정의 기능은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동의하였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이 목표 설정이에요. 두 번째, 원조과정의 방향과 초점, 계속성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방향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요, 적절한 전략과 개입을 선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목표 설정은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진행 상황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했다가 이렇게 가는데 좀 부족해. 그러면 목표를 재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목표를 좀 앞당길 수도 있고요, 좀 늦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요, 구체적인 개입과 원조 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이 돼요. 자, 이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한다인데요,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5단계가 평가 및 종결 단계잖아요. 그 평가 시간에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이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요. 효과성과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이런 효과성, 또 효율성, 나중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척도의 역할을 해요. 기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 3단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설정의 선정 지침은 뭘까요?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목표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와 연결이 돼야 돼요. 클라이언트하고 합의를 보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결정을 하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가 뭔지,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상태가 무엇인지와 연결되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목표는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용어로 정의되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목적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목표는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이 구체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 수치로 얘기를 해요. 수치로. 자,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 이번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이 과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죠. 자,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수치화 됐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을 A 플러스를 줄 것이냐, A를 줄 것이냐, B 플러스를 줄 것이냐, B를 줄 것이냐는 이 측정 가능한 용어. 측정 가능한 용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치화예요. 수치화. 그래서 명백하게 측정 가능한 용어로 정의되어야 된다. 목표는. 두 번째,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자, 100kg 나가는 그 클라이언트가 50kg를 감량을 해서 50kg를 달성한다. 이건 거의 죽음이죠. 실현 가능하지가 않아요. 30kg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거죠. 하여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실현 가능해요.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차라리 세우지 않는 만도 못한 거죠. 단계별로 실현 가능한 수치를 점점 높여가면서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감당할 수 없는 목표, 사회복지사가 도와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 분야가 나는 아동복지와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을 내가 목표를 세운다.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표는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 형태여야 한다. 긍정적 형태여야 한다. 부정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없겠죠. 긍정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성장지향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자,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는 윤리나 법,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권리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 목표에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일곱 번째, 목표는 반드시 기관의 기능과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반드시 기관의 기능과 일치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3단계 계획 수립 단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약이에요. 자,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계약은요, 사회복지 실천 개입의 표적 문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하는데, 개입의 표적 문제, 또 개입의 목표와 전략, 또 그리고 참여자들의 역할과 가업에 관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명백하게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계약 내용 속에는요, 개입 활동과 그에 따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계약은요, 모호성과 어떤 미지의 두려움, 또 관련된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원조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문서로, 자,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또 구두로 계약을 해요. 말로 계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은 어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모호성,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어떤 책임감을 증대시키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계획 수립 단계, 최종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의 형식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계약의 형식은요, 서면 계약이에요. 문서화한다는 거죠. 자, 계약을 공식적으로 서면화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업, 시간적 조건, 비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거예요. 이 서면 계약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이 서면 계약의 장점은요, 클라이언트의 참여 의지를 확고히 할 수가 있고요, 언제라도 계약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오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 문서로 딱 남기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합의를 했죠? 내가 언제 그렇게 동의를 했죠?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면 계약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계약 형식이 서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구두 계약이에요. 서면 대신에 구두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구두라는 것은 말이죠. 서면 계약과 비교해서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클라이언트가 저항하거나 불신을 할 때 유용한 그 계약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약속하죠? 약속. 자, 뭐, 도장 찍고, 자, 복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구두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구두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저항하거나 또 불신을 할 때 유용하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계약을 약속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합의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 두는 것은 좋아요. 자, 세 번째, 묵시적 계약이에요. 묵시적. 암묵적이라고 그러죠. 자, 실제로 서면화하거나 구두로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합의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묵시적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꼭 서면으로 안 남기고 구두로 뭐 도장 찍고 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 우리 다음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 무슨 활동, 체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묵시적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의 내용은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바와
개입 과정에 대한 기대를 사회복지사에게 분명히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계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돕고 만약 제대로 표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우리 전문적 원조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원조, 도와주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7가지 원칙을 배웠죠? 여러분. 뭐죠? 개의통수비자비잖아요. 개의통수비자비. 이 개의통수비자비. 네. 만약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의통수비자비에서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의죠, 의.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어떤 바라는 바를 사회복지사한테 분명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입기법이에요. 자, 이 계약의 내용에는 이 개입기법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개입기법.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자, 사정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욕구가 분명히 정의가 되고 그 치료적인 대안들이 명백하다면 초기 계약 과정에서 개입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법까지 제시하기는 어렵다면 대략적인 개별 개입, 또 집단 개입, 혹은 위기 개입 등의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하는 것이 자, 우리가 개별 개입이라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에요. 집단 개입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그런 상황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을 구성해서 개입하는 것을 집단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집단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극한 상황의 어떤 위기 개입 상황이라면 위기 개입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개입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계약 내용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에는요, 시간적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시간 제한적인 개입은 단기간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함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비용, 시간 측면에서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 실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실천론은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1주차, 15주차 수업이에요. 한 학기가 15주차 수업이죠. 그 다음에 7주차까지 공부를 하고 8주차 딱 중간되는 지점에서 중간고사를 보죠. 그리고 15주차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보듯이 이런 시간적인 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한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듯이 우리가 상담을 하든지 어떤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적인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클라이언트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그 시간에 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의 상황은 항상 변화하므로 예기치 못한 변수로서 개입 기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계약서 내용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 문제 목록, 성취할 목표,
개입계획, 또 사용되는 개입 기법, 시간적 조건, 장소, 비용, 평가 방법,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역할, 또 서명 날인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 양식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통상 2장을 만들죠. 예,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도장을 찍고 그래서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갖게 되죠. 자, 계약자.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이름, 주소 등 신상 정보가 들어가고요. 사회복지사 이름, 기관명이 들어가고요. 문제 목록, 어떤 문제들이 쭉 있는지, 그리고 목적 및 목표. 목적과 목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목적은 추상적인 의미라면 목표는 구체적인 개념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네 번째, 개입계획 및 개입의 구조. 그래서 활용될 개입 기법, 시간적 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무슨 시간에, 어디에서, 장소, 비용,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5번째, 클라이언트와 관련 체계의 역할과 가오. 또 6번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가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떤 가업을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클라이언트 누구누구, 사회복지사 누구누구 해가지고 서명을 다 하게 되면 이제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자,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 계획 수립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 4단계 개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